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커진 사회 흐름에 따라 전라남도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 펼치고 있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의원님께서 먼저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탄소 중립을 넷제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즉, 탄소의 배출량은 감소시키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부분은 증가시켜서 전체적인 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존의 화력 발전이나 석탄 위주의 발전들의 양을 줄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네. 운송 부분에서는 전기차를 확대한다든가 수소차를 확대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산업 부분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 선진 기술들을 도입해서 기존의 탄소를 다 배출하던 공정에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 이런 부분도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 되겠죠. 아울러 탄소 흡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과 예를 들어 바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네. 산림 녹화와 갯벌 자원들의 확대들을 통해서 역시 탄소를 흡수하는 부분들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평균 0을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그러고요. 전 세계는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의 목표를 2050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탄소를 흡수해서 실질적인 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흡수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가운데 이 탄소 중립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도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 우리 전남의 산림 면적 중에서 도유림이 한 10,000헥타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데 도유림은 도가 직접 관리하는 산림인데 지금까지는 도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초지로 쓰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조례 제정을 해서 지속 가능한 도유림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도가 전체적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산림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산림 탄소 상세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림 탄소 상세 사업은 지금 우리 산에 있는 나무가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네. 감축분으로는 인정을 네. 받지 못합니다. 새로 신규 조림을 하는 경우에는 감축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전남 도유림의 산림 탄소 상세 사업을 진행을 해서 감축분을 인정을 받자. 그거를 계획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고요. 산림 같은 경우는 순환이 중요해요. 순환이. 네. 이게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 강산 푸르게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 집단적으로 조림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산림 같은 경우는 이게 5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령급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령급 수량들이 늘어나게 되면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은 기르고 또 가꾸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소비하는 패턴들이 순환돼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도유림 관리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 도유림을 관리하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재를 이용한 탄소 저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여러 내용이 담겨 있던데 이게 탄소 중립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전남 목재 지속 가능한 조례안도 이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네. 목재는 탄소 저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즉 탄소를 예를 들어 그거를 떼버리면 탄소를 배출하지만 그 자체로 목재를 활용하게 되면 탄소를 머금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조주택 한 채를 지으면 네.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 됩니다. 네. 우리 자동차로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탄소를 그 목재주택 안에 이제 저장을 하는 셈이 되죠. 그만큼 목재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탄소 저장률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세계에서도 목재 활용은 탄소 감축분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지금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산 목재의 활용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입 목재를 활용하게 되면 수입 목재를 가지고 오는 와중에 배를 타고 오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의 탄소가 쓰이게 되는 것이죠. 즉 효과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 국산 목재는 얼마만큼 쓰이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국산 목재는 우리나라 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산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즉 오래 두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목재 활용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산 목재 활용률이 한 40.1%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17%밖에 안 돼요. 근데 국산 목재의 활용률을 높여야 탄소 저장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거 관련된 아까 제가 선순환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기르고 그다음에 배에서 가공하고 그것이 다시 소비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활발하지 않습니다. 네. 이 과정을 주목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담은 것이 이번 조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선 먼저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부터 국산 목재 활용률을 좀 높이자. 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갯벌의 우수성도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남 같은 경우 탄소 중립의 흡수원으로서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낸 해양 생태계가 있습니다. 네. 전남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 갯벌의 43%가 전남에 있습니다. 전체 해안선 길이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가 됩니다. 네. 그만큼 바다 생태계가 잘 가꿔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 전남 갯벌은 98%가 비식생 갯벌입니다. 네. 즉 우리 바다에 가보면 갯벌만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비식생 갯벌이 전남 갯벌 중에 한 98% 정도 되는데 이 98%에 해당하는 갯벌은 아직까지는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지금까지 약간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염습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습지가 중요한 것은 염습지 같은 경우는 전체 탄소 흡수량이 산림에 비해서 50배 가까이 됩니다. 네. 육상 생태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염습지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맹그로브, 잘피린, 칠면초 이 세 가지 종류만 지금 현재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갯벌까지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가치는 무한히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라남도가 가진 블루카본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네.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지금 현재 작년 예산만 해서 한 4,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블루카본을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도 국가 통계에 블루카본을 추가로 했어요. 전 세계에서 네. 세 번째로 블루카본을 우리나라 탄소 흡수원으로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식생 갯벌, 즉 습지가 없는 염생식물이 없는 이 경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겠죠. 네. 지금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움직이고 있고 인도네시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블루카본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서 지금 뛰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이게 수집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학계에서는 2030년 초반이 되면 이 네. 부분이 블루카본이 정식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루카본이 탄소 흡수원으로 갯벌 같은 경우가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연평균 한 11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은 말 그대로 앉아서 탄소 감축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전남에서 이 블루카본을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블루카본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전남 같은 경우는 블루카본의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블루카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 이제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만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염습지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세계 갯벌 자연유산 본부가 지금 신안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본부가 하는 역할들은 갯벌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국가 사업들과 맞물려서 전남의 갯벌들을 치밀하게 관리 보존하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나간다면 전남 네. 블루카본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남도가 블루카본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최근까지 이어진 가뭄도 그렇고요. 또 기후위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대부분 저소득계층이 사는 주거 지역이 기후위기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또 영유아라든가 노인, 여성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같은 경우가 역시 또 기후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겠죠. 또 건설 현장 노동자 같은 경우도 당연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기후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후 변화가 올 때마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제대로 단열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난방 비용과 냉방 비용이 훨씬 더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이분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탄소 중립계에서는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고 전남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의 토대를 닦아야 된다. 네. 이런 개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도 또 전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지난해 우리 이슈토크에 출연하셔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전남에서는 동부지역본부에 시범으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탄소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뭐 다양한 개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탄소인지예산이라고 해본다면 예산에서부터 탄소 중립의 목표들을 한번 잡아보자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정부 예산안부터 탄소인지예산이 이제 정부 예산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정부 예산이 적용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탄소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전남도가 어떤 건물을 짓게 되고 혹은 어떤 정책 행위를 하게 될 때 이것이 과연 탄소 중립에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네. 혹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느냐 이것을 예산 심사 단계부터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작성하는 집행부도 그것을 심사하는 의회도 훨씬 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운더리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과 전남의 탄소 중립 이행에 관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남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전남도가 추진하는 정책과 더불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 효과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전남의 탄소 중립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상태로는 어둡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남을 둘러싼 여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탄소 배출이 충남, 경기, 그다음이 전남입니다. 네. 근데 인구가 적은 전남이 왜 탄소 배출량이 전국 3위냐? 그것은 왜
충남이 전국 1위냐라는 이유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요. 그건 네. 탄소 다배출 업종들이 충남과 전남에 밀집돼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탄소 다배출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다음에 조선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전남의 3대 주력 산업이 철강, 화학, 조선업이 되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난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 부분의 감축량, 탄소 감축량을 14.5%에서 11.4%로 약 3%가량을 낮췄어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30년까지 앞으로 기업들은 14.5%의 탄소를 감축해라 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어려우니까 11.4%로 낮춰주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려면은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렵다. 기업 투자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전남의 탄소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네. 탄소 배출 기업들인데 이 부분들의 감축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즉 전남 같은 경우는 전체량을 줄일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전남 탄소 배출의 약 거의 절반가량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제철소, 혹은 세계에서 단일 제철소로는 가장 크죠. 광양제철소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0% 줄이겠다고 했지만 아까 윤석열 정부의 발표대로 한다면 훨씬 더 줄어들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법을 지금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장에 도입되려면 2040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즉 훨씬 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전남은 40%를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그 목표치에는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끝으로 전남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또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늘 10월에 유럽의 탄소 국경세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탄소 국경세가 뭐냐면 유럽은 우리는 새로운 공법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탄소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한다. 네. 이제 이걸 보통 아리백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아리백 제품을 쓰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싼 비용으로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을 조달을 한다라면 네. 유럽 국가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만큼의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탄소 국경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겁니다. 저는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리백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해상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가 서울까지 올라가기에는 송전선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당연히 기업들은 전남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알리백 산단을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몇 군데를 또 지금 후보지로 지금 지정을 해서 알리백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리백 기업들의 전남 유치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 흡수원에 대한 역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인식도 바꿔야 되고요. 또 블루카본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아울러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만큼의 속도를 줄였지만 오히려 전남 도민들의 세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남도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도가 목표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탄소 중립이 지역 발전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도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